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큐어 박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큐어 박싱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7월 달, 각 달에 주요한 뉴스, 보안 뉴스들을 정리를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짧게 한번 요약을 해드리는 시간 먼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현 대리님, 다운기술의 이정현 대리님의 낭낭한 목소리로 자, 오늘 7월 달에 주요 뉴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7월의 주요 보안 뉴스입니다. 지난 7월 19일 사이버 보안 기업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자사 팔콘 센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이 있는 업데이트로 인해 전 세계 여러 산업에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사태를 겪었습니다. 이 업데이트로 인해 다수의 윈도우 기기가 부팅 시 블루 스크린 오브 데스를 발생시키며 주요 시스템들이 작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는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고 은행, 항공사, TV 방송사 등 다양한 비즈니스가 심각한 중단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내에서도 그 피해를 피해가진 못했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 항공사, 게임사 등 기업 10곳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비용은 10억 달러, 하나로 약 1조 4천억 원을 넘을 수 있다고 추산되고 있는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이번에 영향을 받은 기기 중 상당수가 다시 정상 작동 상태로 돌아왔다고 밝혔지만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해커들이 직원을 사칭하여 해결책을 제안하는 수법으로 피싱 공격을 시도하는 사례가 관찰되면서 2차 해킹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영향을 받은 고객들에게 공식 채널을 통해서만 소통하고 지원팀이 제공한 지침만을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가장 큰 통신사 중 하나죠. AT&T에서 데이터를 보관하는 제3 클라우드 플랫폼이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이로 인해 1억 명이 넘는 고객의 통화와 메시지 기록이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숫자는 가입자 대부분에 해당하는 숫자인데 전화번호, 문자와 통화 건수, 통화 시간이 탈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름이나 통화, 메시지 내용이 유출되지는 않았지만 전화번호를 통해서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위험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AT&T 측은 데이터 유출 지점을 폐쇄 조치했고 사건 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사실 AT&T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고객들의 불안감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사이버 보안 및 컴플라이언스 기업 프루프포인트는 얼마 전 개막식을 올린 2024년 파리올림픽 공식 파트너 기업들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6%가 도메인 사칭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보안 정책이 미비해 일반인들의 이메일 사기 피해 리스크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올림픽 관람을 원하는 전 세계인들이 좌석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온라인 예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최 정부기관, 티켓 예매 플랫폼, 여행 사이트 등 다수의 기업들이 일반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기성 이메일을 선제적으로 차단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임을 이야기한 건데요. 2024년 파리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정부, 기업, 개인 모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안전한 행사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국가지원 라자루스 해커 그룹이 비버트의 악성 코드를 업그레이드해 맥OS 사용자를 겨냥한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해커들은 가짜 구인 공고를 올리고 채용 담당자로 가장한 후 피해자에게 면접 절차를 이유로 감염된 화상통화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도록 유도합니다. 이 업그레이드된 비버트의 악성 코드는 맥OS의 DMG 파일로 위장하고 있습니다. 또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하고 실행하면 브라우저, 아이클라우드 키체인, 암호화폐 지갑에서 민감한 데이터를 탈취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해커 그룹의 정교한 사회공학 기법과 진화하는 악성 코드는 우리가 계속해서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란이 관련된 것으로 알려진 사이버 스파이 조직 머디워터. 머디워터는 주로 중동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나
활동 범위는 중앙 및 남서아시아, 북미, 유럽 등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 해킹 그룹 머디워터에서 버그슬립이라는 새로운 악성 코드를 추가한 것인데요. 버그슬립은 파일을 훔치고 명령을 실행하도록 설계된 맞춤형 악성 코드로 웨비나나 온라인 강의 초대장으로 위장한 피싱 이메일을 통해 배포됩니다. 버그슬립은 여러 버전이 발견되었고 널리 사용되는 응용 프로그램에 자신을 주입하여 탐지를 피하고 지속성을 유지합니다. 버그슬립 악성 코드 그리고 유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사이버 보안 기관들은 모든 계정의 다중 요소 인증 MFA를 적용하고 안티멀웨어와 안티바이러스 솔루션을 활성화하여 늘 최신 상태를 유지하는 등 사이버 보안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것으로 7월의 보안 뉴스 5가지 주요 소식 마치겠습니다. 자, 이정현 대리님의 7월 달에 보안 뉴스 정리 잘 들었습니다. 목소리 좋으시네요?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의외로 좋아요. 그리고, 외모는 더 낫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 아, 네. 네. 맞습니까? 네, 저희 구성원들 다 네. 선녀들이라서. 아, 네. 그렇습니까? 이사님은 그런 생각은 잘 안 들긴 하는데. 아, 저 빼고. 네. 네. 아무튼 다음에 기회 된다면 저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한번 출연시키는 것도, 네,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같이 추진해 보겠습니다. 자, 말씀해주신 그 보안 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또 중요한 7월 달에도 이슈들이 많이 있었군요. 네. 보안 뉴스는 진짜 관련된 이슈는 끊이지 않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 중에서도 그래도 저희가 가장 주목해 볼 수 있는 뉴스는 아무래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쪽 관련된 사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정현 대리께서 좀 정리를 좀 해주시긴 했는데 좀 더 딥스 있게 사안별로 팩트 위주로 해서 이사님께서 한번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사태에 대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발생했던 문제를 좀 타임라인별로 그리고 사실 위주로 좀 정리해가지고 네, 공유 드려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BSOD 저희가 블루스크린이라고 하죠. 그 BSOD 이제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문제는 UTC 시간 기준으로 2024년 7월 19일 그리고 4시 9분에 파일 콘센서 업데이트를 배포하면서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해당 문제로 인해서 윈도우즈 시스템 중 일부에 BSOD, 일명 블루스크린이 발생하는 장애가 발생되었고 이후에 약 1시간 18분여 뒤에 2024년 7월 19일 5시 27분에 관련 업데이트를 중단하면서 일단 사항들을 정리시켰고요.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테크 얼럿을 발행해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MS 추산 기준으로 약 850만 대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MS에서 밝히기를 해당 수치는 전체 윈도우즈 시스템의 1%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항공, 그리고 물류, 뱅킹 등 다양한 곳에서 시스템 중단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는 7월 24일 오전 0시에 컨텐츠 업데이트 이전 결과와 비교해서 약 97%의 윈도우즈가 온라인 상태가 됐다라고 밝혀서 현재는 어느 정도 문제들은 해결된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리미데이션 가이드넌스 허브로 가시면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PIR이라고 부르는 사고 발생 후 예비 검토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해당 내용을 토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네, 화면이 돌아와서 화면 놓고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업데이트된 채널 파일이 논리적인 버그를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신속한 업데이트를 위해서 레피드 리스폰스 컨텐츠라는 채널 파일을 배포하고 있는데 이 채널 파일에서 그리고 그 중에 일명 291 파일로 지금 명명되고 있는 채널 네. 파일이 업데이트가 되었고 해당 파일이 논리적인 버그가 있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아웃 오브 메모리 상태가 되고 블루 스크린이 발생되게 됐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엔드포인트 보안 소프트웨어는 보통 커널 모드에서 동작을 하거든요.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걸 유저 모드라고 하면 커널 모드는 시스템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커널 모드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드라이버의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WHQL 윈도우즈 하드웨어 퀄리티 랩스라는 어떠한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해당 인증 절차를 통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시스템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들을 예방하고는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인증 과정을 거치는 대상이 또 아니었다 보니까 일단 우리가 걸러지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게 어떤 사안별로 인증을 하는 어떤 업데이트가 있고, 그냥 네, 업데이트하는 맞습니다. 네. 그런 업데이트가 있고, 이렇게 구분이 좀 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서 이제 나왔던 데이터를 보면은 해당 파일은 흔히 얘기하는 커널 드라이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게 요 인증 대상은 아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인증 대상이 아니더라도 좀 어떤 QA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이번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검증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좀 확인된 것 같습니다. 실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공급 회사들 이제 보통 스트레스 테스트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그런 스트레스 테스트 QA 과정에서 문제가 된 파일이 QA를 통과하는 이슈가 있었고요. 그것도 이제 해당 QA에 대한 버그로 인해서 일단 정상적이지 않은 파일이 업데이트에 올라가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제 배포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는 계속 아직까지 조사 중이죠? 네, 아직은 정확하게 루트 네. 커즈가 대한 부분이 나오지는 않았고요.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계속 업데이트하고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팔로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그 원인과 또 어떤 그 증상에 대해서는 한번 말씀 주시긴 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기사를 통해서 또 들으셨습니다만 그 피해 규모가 생각보다 너무 커요. 그죠? 네. 네, 뭐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네. 뭐 엄청나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된다라고 했는데 이런 뭐 어떤 이렇게 확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제가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다 확인한 건 아니다 보니까 제 관련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흔히 지금 초연결 사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안에 구동되고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윈도우 시스템들도 굉장히 많이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좀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면서 좀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MS 같은 경우에 뭐 이번에 국내 언론에도 그렇고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도 좀 많이 이슈가 됐었는데 MS 같은 경우에는 애저라는 플랫폼이 오픈소스를 많이 도입하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상당 부분 윈도우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반 기업에서도 윈도우 시스템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영향이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또 업데이트가 흔히 크라우드스트라이크의 센서 업데이트를 진행할 때 어떤 업데이트가 한 번에 이루어진 것도 좀 하나의 큰 원인이라고 보이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업데이트가 이루어지더라도 순차적으로 혹은 이제 개별 선택 과정을 통해서 뭐 이루어지는 것들이 좀 일반적이긴 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일괄적인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일어나게 되면서 조금 사람이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번지지 않았나 예상이 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이런 업데이트는 일일이 사람이 하지 않고 자동으로 업데이트하는 경향이 좀 많이 있지 않나요? 근데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이제 어떠한 컨텐츠냐, 어떠한 내용에 따라 좀 다르긴 할 텐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도 얘기하듯이 이번 이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긴급한 혹은 긴급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컨텐츠다 보니까 사람이 수동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것보다 자동 업데이트를 그동안 사용했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QA가 제대로 동작하지 않다 보니 문제가 발생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그전에도 그런 관련된 QA는 프로세스는 워낙 또 잘 되어 있긴 할 텐데 네. 왜 이런 이슈가 있는지는 그런 부분은 좀 사실 또 한번 계속 파악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사실 또 이 얘기를 하시면서 1차로 관련된 이슈들은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되어 가는 분위기인데 네. 2차 피해 뭐 이런 또 얘기가 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이런 부분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 좀 위험하거나 이슈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이런 상황들을 이용한 사이버 공격입니다. 아, 이런 상황들을 이용해서 네. 실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고객뿐만 아니라 네. 고객이 아니더라도 이런 상황들을 모니터링하고 싶은 다양한 흔히 니즈가 있죠. 기업에 네, 네.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리미데이션 앤 가이드 허브에도 이제 몇몇 예시가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사고가 발생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악성 코드들이 지금 유통되고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아, 저런 건 또 발빨라요, 진짜. 네. 공격자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절대 놓치지 않고 그런 것 팔로우를 하고 같습니다.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저 악성 코드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업데이트는 아닙니다. 근데 업데이트처럼 위장하고,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마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아, 보여주면서, 그러네요. 실제 이것들을 이제 조금 오해할 수 있을 만한, 어. 이제 그런 공격들을 펼치게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지금 어떤
악성 코드가 배포되거나 피싱 메일이 발송하거나 하는 사이버 공격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런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는 고객한테는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사용하지 않는 고객한테도 조금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저 리스트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지칭한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네, 흔히 저희가 이제 타이포 스쿼트이라고 하는데 어떤 유사 도메인 혹은 이제 관련된 도메인 흉내를 내서 실제 이 도메인이 어떠한 문제들 그러니까 이 도메인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 해결하고 있다라는 식의 이제 피싱 메일을 보내는 거죠. 네. 실제 저 도메인들은 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랑 관계가 없습니다. 단순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키워드가 들어갔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클릭하시거나 그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셔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대규모 이슈를 틈타서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겠다. 네. 혹은 뭐 검증해주겠다. 맞습니다. 등의 네. 이제 이런 걸로 해서 여러 가지 피싱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또 2차 피해가 또 의심되는 그런 네. 염려되는 상황이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를 가지시고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보안 담당자분들은 이런 사건이나 아니면 이슈가 있으면 또 머리가 굉장히 또 복잡해집니다. 네, 그죠? 집에도 못 가고 네, 많이 고생들을 하는 게 보안 그러니까요, 인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이 피해 규모를 봤을 때는 전방위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컸는데 상대적으로 보면 물론 국내에도 관련된 피해가 뭐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은 조금 피해가 좀 덜 보고되는 것 같은 네.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한국이 원체 보안이 잘 돼 있어서 그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 뭐 그냥 첫 번째 이유는 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국내 점유율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글로벌 점유율과 국내 점유율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국내 EDI 시장이 조금 커지고 어떤 사업 수주율도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망불리 같은 좀 다양한 규제들이 있거든요. 특히 이런 규제 산업 안에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금융이나 공공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글로벌 피해 사례 중에 해외 ATM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많이 금융 부분이 부각됐는데 국내의 경우에는 금융 망분리 규제라는 규제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스로 제공되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서비스를 사용하는 데는 좀 제약이 있었고 그런 부분에서는 해외보다는 조금 점유율이 낮아서 이제 피해가 조금 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망분리가 굉장히 또 복잡하고 또 타이트한 규격인데 또 이럴 때도 도움이 되긴 되네요. 또. 그게 정말로 도움이 된 건지는 좀 오랜 시간 쳐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단기간적으로는 도움이 된 거는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가 볼 때에도 이번 사태를 대응할 때 단순하게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문제를 너무 협소하게 보는 것 같고 관련된 문제라든지 이슈가 사실 근본적으로 보안 솔루션에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뭐 어떤 그런 요소라고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파악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사태가 좀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내는 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운이 좋았다.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특히 이런 엔드포인트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안 솔루션의 문제가 글로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분명히 있거든요. 과거에서도 그런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는 걸 예방하기 위한 제조사들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어떻게 빨리 대응해야 되냐라는 이제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시스템이 다운됐을 때, 다운이 발생했을 때를 가정해서 인프라를 설계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리고 모니터링을 하시는,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내에 복구할 수 있는지를 좀 고민하시는 회복 네. 탄력성, 회복 이런 탄력성. 것들을 고민해주는 게 남겨진 숙제인 것 같고요. 일단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예방에 대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에서도 이번과 같은 상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QA를 제공하기로 이제 하고 있고요. 네. 상세한 테스트를 통해서 컨텐츠 업데이트를 과정들을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컨텐츠 업데이트 과정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점진적인 배포 단계를 제공하는 걸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필요하고요. 네. 이번 사태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질 부분 중에 하나가 국내에서는 좀 다뤄지지 않고 있긴 한데 네.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측면이죠? 실제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나고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이제 문제에 대한 어떤 복구 과정에 있어서 정보에 대한 공개를 되게 투명하게 진행을 계속 했었습니다. 그래도 빨리 대처를 한 것 같습니다. 네,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빨리 대처를 했었고요. 우리가 파악한 문제가 어떤 거다라는 걸 빨리 공개를 함으로써 흔히 얘기해서 MS든 다른 참여자들이 빠르게 조치하는 데 도움을 줬다라고 보이거든요. 이런 문제에 대한 제조사의 투명한 공개가 결국에는 어떤 불안감을 해소하고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특히나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처럼 어떤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슈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입장에서, 프로그램 공급자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문제가 애초에 안 일어났으면 가장 좋겠죠? 맞습니다. 네, 당연히, 당연한 이야기고요. 네. 근데 100%라고 하는 건 사실은 없고, 네. 어떤 이슈든지, 불의에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규모라든지, 피해 규모라든지, 예상치 않게 확산될 수도 있는데,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투명하게 빨리 조처하고, 솔직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조처하는 그런 어떤 프로세서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초기에 이 문제가 일어났을 때 국내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라는 거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니까 그냥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의 네. 이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처음에 뉴스가 많이 떴거든요. 근데 그건 좀 잘못된 포인트인 것 같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모가 크게 확산된 데에는 사실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네트워크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피해가 더 커지지 않았나?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사님 생각 어떻습니까? 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이번 문제가 이렇게 크게까지 확산된 데는 어떤 초연결 사회의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게 이제 클라우드 환경이기 때문, 인프라 환경이기 때문이라고 흔히 저희가 접어놓고 생각하기보다는 변화되는 인프라 환경에 대한 관리와 복구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세스들,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대응 방법들을 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문제가 터지면 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 그러니까 실제 서비스 프로바이더나 보안 벤더에서 대처해주기만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어떤 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까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이런 사고를 이제 겪으시는 고객사들, 혹은 비슷하진 않지만 이제 사고들을 겪으셨을 때, 회복 탄력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떤 식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이거를 흔히 얘기해서 롤백을 시켜서 일단은 가용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보안팀 혼자가 아니라 이제 인프라팀과 같이 좀 고민해 볼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안팀 입장에서도, 그리고 인프라팀 입장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의 회복 탄력성을 우리가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플랜들, 백업 조치를 잘 한다든가, 네. 혹은 아니면 이중화 구성을 한다든가, 네. 아니면 이기종의 솔루션을 운영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또 따라오는 게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런 비용적인 그렇죠. 부분과 어떻게 하면 로드 밸런싱을 잘 맞추냐가 이제 결국엔 기업 입장에서는 좀 많이 고민스러운 내용일 것 같습니다. 결국은 돈입니까? 네, 아무래도 비용을, 물론 예산이나 비용을 이렇게 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그죠? 네. 아무래도 그런 이중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네. 비용이 또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흔히 얘기하는 우선 조건이라고 하죠. 앞에 이제 조금 더 중점도가 높은 내용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잘 프로세스를 만드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실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복구를 좀 빨리 한다라고 하면 일단 글로벌하게 피해가 있더라도 이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번 사태가 이 사건으로만 이렇게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포커스를 해서 앞으로 네. 이런 사태가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은 맞습니다. 없기가 쉽지 않고 네. 발생한다 하더라도 말씀하셨던 회복 탄력성의 측면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네. 미리 준비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번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자,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관련된 내용들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오늘 질문들 많이 올려주시는데
감사합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답변을 주시는 분은 없고 저희가 오늘 라이브로 진행하다 보니까 네. 관련된 부분도 저희가 Q&A 시간 때 한번 소개를 좀 해보면서 핵심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네, 저희가 알겠습니다. 웨비나 라이브 끝난 다음에도 답변 드릴 수 있는 내용들은 추후에라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봤으면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사실은 이제 사이버 보안 회사들의 M&A 관련된 부분입니다. 최근에 네, 이 사이버 기업들이 이렇게 M&A가 굉장히 증가하거나 또 관련된 투자가 또 올라가거나 이제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된 부분들이 실제로 보안 담당하는 분 입장에서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되고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뭐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네. 어떤 부분이 저도 좀 궁금해서 네. 네. 한번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제 최근에 잠시 뉴스가 됐었던 구글의 위즈 인수 뉴스도 보셨겠지만 네. 글로벌 M&A 시장에서 사이버 보안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그 사이즈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커졌다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흔히 저희가 빅테크 기업, 공룡 기업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들이 왜 그럼 사이버 보안 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렇게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혹은 뭘 생각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주제로 갖고 오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 이제 기업의 담당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솔루션이 어디에 M&A 당했다. 그럼 이거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이런 걱정도 많고. 그죠? 네. 아주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뭐 상황에 따라서는 네, 반가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 그래요? 일반적으로 이제 국내에서는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죠. 네. 하지만 M&A를 통해서 또 다른 시너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또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장점으로 볼 수도 있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 M&A에 관련된 부분들 실제로 어떤 내용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표를 보면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다 정리는 못해서 한 2022년부터 24년까지 내용에 몇 가지 좀 굵은 것들을 갖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구글의 맨디언트 인수입니다. 당시 맨디언트는 STG라는 사모펀드에 파이어아이를 매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거든요. 사실 맨디언트라는 회사는 2014년도에 파이어아이가 인수를 했던 대상입니다. 아. 네, 파이어아이가 인수를 했었는데 7년 뒤인 2021년에 STG라는 사모펀드에 파이어아이를 매각합니다. 인수를 당한 회사가 인수를 했던 회사를 매각한 거죠. 아, 그래요? 그리고 이때만 해도 다들 무슨 일이지? 라고 이제 물음표를 띄우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글이 맨디언트를 인수하는 그것도 구글 기준에서는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의 인수합병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2023년도에 진행된 시스코의 스플렁크 인수입니다. 280달러, 하나로는 약 37조라는 거금을 주고 시스코가 스플렁크를 품게 됐습니다. 시스코는 그동안 진행했던 모든 인수합병 가운데서 가장 큰 인수합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네트워크 강자, 전통적인 네트워크 강자인 시스코가 보안 시장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스플렁크를 인수했다는데 굉장히 큰 주목을 받았던 그러네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인수 규모도 엄청 크네요. 네, 인수 네. 규모도 흔히 그 전에 나왔던 어지간한 보안 회사 인수 규모보다 컸고 흔히 거의 같은 덩치를 지금 인수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IBM 큐레이터 사스 부분에 대한 인수입니다. 사실 팔로알토는 이미 자체 CME랑 XDR에 대한 부분을 이미 구축을 하고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IBM 큐레이터의 사스 부분을 인수했는데 IBM 큐레이터의 전체 부분을 인수한 건 아니라는 좀 한계점은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인수를 바탕으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설정했다는 내용으로 이미 저희한테 발표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굵직굵직한 내용으로 일단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말고도 엄청 더 많이 있죠? 실제 많은 데이터들이 있는데 제가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오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굉장히 보안 회사들에 관련된 이슈들이 좀 많이 있고 또 M&A 관련된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M&A가 이 보안 시장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도 이런 M&A 규모가 굉장히 크다 이런 게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뭐 다음 슬라이드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글로벌 사이버 보안 시장의 M&A 규모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히 증가했었는데 그러네요. 네. 2022년에 2023년 요 구간에는 이제 흔히 얘기하는 금리 상승 구간에서 조금 저희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네. 2024년에 다시 거래가 살아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전년 동기간 대비해서 약 13.6%의 이런 이제 거래량이 상승한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거래량이 단순히 이제 거래량만 는 게 아니라 이런 거래량 안에서도 실제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이상의 저희가 M&A 건들이 네. 2024년도에만 이미 10건이 나온 거로 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인수합병이 됐다라고, 인수합병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과적으로 지금 글로벌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버 보안 회사에 대한 M&A 내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프를 보니까 조금 주춤했다가 확실히 또 증가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네. 있네요. 네. 이게 그 보안 시장만의 이렇게 M&A가 좀 증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이 테크 기업들의 M&A가 같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일단은 제가 통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네. 2021년에 미국 빅테크 기업을 기준으로 M&A가 이전 10년에 최대 수치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비공개 M&A를 좀 제외하더라도 MS 같은 경우에는 56건 그리고 진짜 많이 인수했네요. 그쵸. 저 수치 보고 좀 많이 놀랐는데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29건 네. 그리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 22건으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거래 규모도 2017년 이후 최고치였고 이러한 반영이 아무래도 사이버 보안에도 반영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로 이제 큰 기업들이 또 이런 인수를 많이 또 해서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좀 큰 기업 위주로 해서 뭔가 재편되는 형태를 띠기도 하네요. 네. 뭐 흔히 저희가 M&A가 되고 있는 사이버 보안 기업들 중에는 분명히 작은 기업들이 이제 서로 어떤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합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긴 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조금 빅테크 기업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좀 두드러지기 있고요.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빅테크 기업이 어떤 인수합병을 할 때 독과점 문제를 조금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최근 2021년도 이후로 이런 인수합병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독과점 문제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버 보안 기업들은 계속적으로 인수 시도를 하거나 인수합병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안 회사들끼리의 M&A 이런 것들도 있지만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보안 회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전체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안의 어떤 부분들을 또 M&A 해서 그런 부분들을 더 키우는 그런 형태들도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이제 해외 보안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가 흔히 빅테크라는 기업들이 제 기업들이 인수하면서 어떤 보안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거나 강화하거나 아니면은 진출하거나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해외는 이렇고 혹시 국내 쪽은 뭐 이런 M&A 시장 어떻습니까? 국내 쪽도 활발하게 좀 이루어집니까? 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실제 뭐 해외보다는 아무래도 좀 주춤한 것들이 좀 사실이긴 합니다. 네네. 그래서 한국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인수합병들이 인수합병이 이제 2021년 기준으로 7건 있었고 그 이후로 3건이 더해서 지금 2021년 이후로 지금까지 인수합병이 한 10건 정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상대적으로 해외보다는 좀 저조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숫자는 좀 작네요. 네. 그게 뭐 전체적인 해외 M&A와 또 국내 어떤 M&A, 보안 시장 M&A 약간 뭐 특징들이 있나요? 숫자 말고라도? 그쵸.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보안 기업의 M&A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은 기업의 M&A도 좀 있지만 보통은 상당수가 좀 빅테크 기업, 네. 혹은 특정 분야에 리딩하고 있는 공룡 기업들이 어떤 보안 기업들이 인수하는 형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구글의 맨디언트 인수도 그렇고요. 시스코의 스플렁크 인수도 그렇고 단순히 보안 기업끼리 뭔가 합쳐지는 그림이 아니라 어떤 빅테크 기업이 보안 기업을 인수하면서 서비스를 강화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안 회사 간의 M&A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대기업이나 혹은 테크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하거나 혹은 인수 합병에 뛰어드는 경우는 좀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시장 상황 등이나 규모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된 결과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내외 그 M&A에 대한 어떤 수치 그리고 어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다고 하면 실제로 이런 M&A의 어떤 이유 이걸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왜 이런 사이버 보안 회사들의 M&A가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게 네.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제 이거 실제 뭡니까? 네. 글로벌 저희가
빅테크 기업들이 M&A를 살펴보면 조금 큰 두 가지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하나는 첫 번째는 플랫폼화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례들도 잘 보시면 글로벌 위협 트렌드 이런 것들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뭐 흔히 얘기해서 사이버 위협들이 많이 복잡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플랫폼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인식들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뭐 과정들 속에서 M&A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존에는 방화벽, IPS, 백신 이제 이런 레가시 보안 장비들을 각각의 운영하면서 어떤 대응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보안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에 통합하는 솔루션을 내놓는다든가 아니면은 다 이런 뭐 각각의 기기의 로그들을 한 곳에 모아서 처리하고 자동화 이런 방식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화로 발전하고 있고요. 이런 보안의 배경에는 결국에는 사이버 보안 인력들이 또 부족하다라는 인식들도 자리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좀 차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이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제 보안에 관련된 약간 세퍼레이트, 각각의 구분별로 되어 있는 보안의 어떤 영역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형태인 것 같은데 네. 실제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도 좀 편리한 부분도 있죠? 그렇죠. 이제 네.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좀 용이한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관리하는 측면 자체도 어떤 원포인트 관리가 네.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장점일 수 있지만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전 시간에 다뤘던 그런 부분이 또 싱글 포인트의 어떤 장애가 전체에 묻히는 장애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이런 그렇죠. 부분은 이제 양날의 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보안을 강화할 거냐, 편의성을 강화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장점이 되지만 많은 부분들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항상 뭐 좋은 점이 있으면 또 문제가 또 있는 포인트가 항상 있으니까 네. 그죠? 네. 이렇게 글로벌의 플랫폼화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고 이런 방향으로 계속 하여튼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네. 그런 차원에서 M&A가 지금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네, 측면이고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러면 사실 이렇게 플랫폼화 되면은 주로 이제 큰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기업들, 작은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리하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RSA 행사를 좀 갔다 왔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RSA 컨퍼런스라는 이제 큰 매년 가시죠, 거기는? 가급적인 메뉴 가려고 하고 네, 있는데, 네. 코로나 때 제외하고 지금 한 4번 정도 간 것 그래요. 같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네. 언제 한번 네. 풀 수 있으면 좋을 네. 것 같고요. 근데 이번에 이제 갔을 때 좀 특징적이었던 게, 흔히 큰 기업들에 인수돼서 작은 기업들의 부스들이 비어있는 케이스들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제가 4번째 아까 참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처럼 좀 작은 부스들이 많이 비어있는 경우를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RSA 컨퍼런스에 참석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준비를 했다가 인수가 되면서 그 부스를 그냥 그대로 남겨놓고 다른 부스를 채우지 않고 그냥 어디로 와 이렇게 이제 흔히 얘기해서 이정표 하나 붙여놓고 네, 거죠. 네. 그런 이제 케이스들 좀 많이 봤는데 결국에 이제 그만큼 작은 기업들을 큰 기업들이 인수하고 있어도 혹은 서로 이제 병합하고 있는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 자체만을 놓고 부정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따지면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안에서 M&A는 그런 어떤 것들이 필수이고 그런 걸 통해서 창업자가 엑시트를 하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인수되지 못한 회사들 혹은 이제 투자를 더 유치하지 못한 회사의 경우에는 그런 이제 흔히 얘기하는 공룡 싸움, 그러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고요. 이러한 부분이 이제 생태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지만 아무래도 작은 기업한테는 조금 어려운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은 이제 보안 시장이라고 하는 게 변화도 원체 많고 네. 또 유혹 공격이라고 하는 게 다양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빨리 변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제 덩치가 너무 크면 이런 어떤 빠른 변화에 추종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래서 네. 이런 작은 기업들이 또 긴밀하게 또 어떤 엣지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 빠르게 움직이면 또 이런 부분들도 성공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부가가 나타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작은 기업들이.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작은 기업들이 흔히 이제 덩치가 큰 기업들이 못 들어가는 어떤 작은 이제 엣지 일단 혹은 엣지라고 할 만한 어떤 이렇게 빈틈을 노리면서 들어가면서 거기서 성공을 하고 또 인수를 당하고 이런 과정들이 올리고 네,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네. 같은데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은 국내 상황인 것 같아요.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이제 빅테크 기업의 인수합병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내 이제 보안 회사들의 여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는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보안 회사들이나 플랫폼 회사들이 이제 이렇게 경쟁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이러한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보안 기업 M&A 이유.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이제 플랫폼화 얘기했고, 두 번째 이유 한번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는 AI입니다. 아, 네. 야, 여기도 AI가 등장하군요. 네, 요즘은 이제 어디서든 다 AI가 네. 나오고 있는데요. M&A도 AI 때문이다. 뭐 아까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하나 중에 사이버 보안 인력 부족 문제를 얘기 드렸죠. 실제로 인력이 많이 부족한가요? 실제로 미국 안에서만도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인력이 부족할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또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 AI를 이용해서 어떤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자동화한다든지. 그렇죠. 네, 맞습니다. 흔히 이제 저희가 AI를 이용해서 어떤 초보적인 단계만이라도 이제 위협의 초보적인 단계만이라도 AI가 처리를 해준다 그러면 문제 상당 부분을 좀 해결할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용하고 개발하기 위해서는 흔히 작은 회사는 큰 회사의 인프라나 돈이 필요할 수 있고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작지만 강소기업들의 어떤 인텔리전스 혹은 이제 기술들이 필요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AI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M&A가 이루어지고 있다. 네. 근데 사실은 이제 AI가 기업의 어떤 그 사업의 영역에 많이 이제 침투하고 또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네. 또 부정적이거나 또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제 뭐 기업의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또 뭐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AI를 적용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 또는 걱정거리로 얘기하는데 보안도 비슷한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히려 네. 보안이 좀 그런 부분에서는 더 많이 걱정이죠. 더 많이 걱정이죠. 네. 맞아요. 여기 참석하신 분들도 다 공감하신 내용일 텐데 이제 특히 기업의 민감 데이터들에 접근해서 만약에 학습에 사용하거나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이제 고민들 많이 하시기도 하고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셨던 AI 문제점 중 하나가 이제 할루시네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보안에선 이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보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뭐 흔히 얘기하는 업무들보다도 조금 더 정교함을 요구하는 분야긴 한데 그런 부분에서 잘못된 정책이나 뭐 내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시스템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 사실 뭐 요즘에 자율주행 아마 차 쓰시는 부분들도 조금은 있으실 것 같고, 뭐 그런데 언젠가는 이제 자율주행이 이제 대중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저도 아마 그럴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제 중요하고 안전이 필요한 영역에 나의 주도권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그쵸. 약간 걱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이 보안 쪽도 약간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보안 담당자의 입장에서 여러 가지 관리적인 측면이나 인력 이유 때문에 AI에게 많이 이렇게 권한을 이양하고 또 이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책임, 그다음에 권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의 역할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보통은 이제 보통 인사이트 보안에 관련된 계속 본인이 일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얻는데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맡기면 내가 모르는 거, 그렇죠. 네. 점점 나의 실력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 것 같고, 그러니까 M&A 시장에서 이제 AI로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긴 한데 네. 저희가 이제 사이버 보안에서는 저희가 흔히 오픈 AI로 대변되죠. 어떤 퍼블릭 AI 모델들을 직접 사용하는 것보다는 어떤 별도의 관리를 통해서 사이버 보안에 좀 최적화되어 있는 어떤 AI가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거고 이제 기업들도 이제 흔히 저희가 글로벌 테크 회사들도 많이 그런 방향으로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은 지금 구글 클라우드 시큐리티에서는 SecLM이라고 하는 그 흔히 얘기하는 제미나이가 아니라 시큐리티를 학습한 별도의 라지 랭귀지 모델의 네. 이제 AI를 이제 제한된 환경에서 제공하고 있는데 이런 사이버 보안 환경에 대한 어떤 이해 그리고 습성, 그 공격자들의 습성을 이해하는 정보로 AI가 학습됐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흔히 운영하시는 관리하시는 분들의 이제
수고로움을 좀 많이 덜어줄 수 있는 자동화 영역이 있거나 아니면 레포트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레포트를 읽어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서 잘 사용하고 서포터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그리고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글로벌 벤더들 혹은 국내 이제 다양한 보안 회사들이 많이 고민하고 이런 경쟁에 좀 더 뛰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 AI가 적용됐을 때 나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 계속해서 어떤 디벨롭먼트 사례라든지 또 잘 적용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네. 그래야지 쓰지. 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정리를 하자면 일단 이런 글로벌 사이버 기업의 M&A 관련된 내용들에서 원인까지 한번 봤다고 하면 네. 실제로 그 보안 담당자들 입장에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M&A라든지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어떤 준비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가져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이제 이 솔루션을 적용하고 있는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 한번 의견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흔히 이제 저희가 사이버 보안 기업의 M&A가 기업들 입장에서 이제 어떤 식의 득과 실이 있느냐를 한번 보면 저희가 기업의 그런 사이버 보안 기업의 M&A는 어떤 혁신을 가속화하는 혹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어떤 강력한 어떤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기술이 개발되거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AI 같은 기술이 개발되는 이제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반대로 서비스가 중단이 되거나 혹은 가격이 상승하거나 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됐던 어떤 인수합병 건들도 많이 있어서 보안 담당자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 것도 사실이고요. 갑자기 가격 올린다? 네. 뭐 그런 경우들이 이제 네. 발생할 수 있죠. 네. 아무래도 그렇죠. 인수합병 그리고 특히나 사모펀드 같은 데서 인수를 하게 되면 금전적인 부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보니까 이제 본인들이 투자했던 투자금을 회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로 뭐 가격 상승이라는 가장 쉬운 카드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 가장 확실한 건 이제 사람이 변화에 적응하는 동물이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환경이 계속 변하고 있고 저희가 클라우드라는 인프라로도 변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기존의 이제 보안 혹은 인프라처럼 딱딱하고 경직되어 있는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 환경 변화를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예산 수립부터 어떤 프로세스들이 과거에 머물러서 돌아간다기보다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유연하게 고민할 수 있는 어떤 방식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에서 딱 정답을 말씀드리면 참 좋겠지만 저도 그런 걸 고민하는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이제 주제로서도 그런 고민을 좀 같이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여기 뭐 사실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네.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그런 어떤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변화나 환경에 대한 대응,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제는 거의 디폴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뭐 M&A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뭔가 안정적인 솔루션만 쓰겠다. 변화를 싫어. 뭔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는 거를 원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 그거는 또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네. 결국에는 기술이나 혁신은 뒤처질 수 있는 또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 무조건 좋다라고 또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디폴트로 변화는 디폴트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찾고 또 그런 것들 변화에 대해서 빨리 뭔가 적응해보고 또 테스트해보고 또 네. 도입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디폴트로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맞습니다. 네. 아무튼 머리가 아파지는. 어렵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요즘 보면 뭐 AI도 그렇지만 너무 기술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변해서 네. 담당자 입장에서 공부할 것도 너무 많고 그죠? 네, 네, 트렌드 맞습니다. 따라가기도 어렵고 솔루션도 계속 업데이트되고 참 할 게 많습니다. 네. 뭐 요즘 보안 담당자들은 24시간이 부족한 분들도 많고 네. 이제 그런 트렌드들을 따라가는데 좀 힘든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세션들이나 웨비나를 통해서 조금 머리도 식히시고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구나 하고 네. 하나의 깨달음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뭐 저희가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네.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고 이 전체적인 이 보안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우리는 이렇게 조금 준비하는 게 어떨까에 대한 아이디어라든지 이런 것들만 얻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이제 이 정도 했고요. 사실 질문들이 많이 올라와 주셨는데 네. 제가 질문들을 하나도 소개를 못 해드렸네. 그러네요. 한두 개 정도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고 이사님께서 의견, 질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시는 것들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바로 보이는 것 중에 먼저 네. 하나 말씀을 드리면 이름, 성함을 얘기해 주세요. 임근식 님이 네. 사이버 보안 기업들의 M&A가 고객사의 보안 전략 수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시나요? 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앞서서도 이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결과적으로 사이버 보안 시장에서 M&A가 많아진다는 거는 고객 입장에서는 어떤 테크니컬적인 부분들을 많이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점이 있을 수도 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기보다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모니터링 해야 되는 체계들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서 단순하게 M&A가 일어났다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은 왜 어떠한 기업을 인수했는지, 왜? 네, 어떠한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고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사모펀드가 인수했을 때는 조금 저희도 많이 부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떠한 이유인지가 좀 명확하진 않으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구글이 맨디언트를 인수했을 때처럼 시스코가 스플렁크를 인수했을 때처럼 어떤 방향성과 목적성이 명확하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는 그들과 이제 우리가 같이 갈 거냐 혹은 같이 가지 않을 거냐 이런 부분을 선택적으로 이제 선택하실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모니터링 하시면서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뭐 M&A를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 다른 질문 한번 볼까요? 네. 질문은 아까부터 굉장히 많이 올려주셨는데 네. 저는 네, 좀만 더 밑으로 내려서 보겠습니다. 임금식님은 엄청 질문 많이 주셨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홍식 님이 각국의 사이버 보안 정책 차이가 글로벌 보안 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안 정책 차이가 네. 네. 일단 이 내용은 솔직히 오늘 관련된 주제는 아닌 것 같고 저희가 조금 이르긴 하지만 제가 이제 8월달 주제로 생각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고요. 실제 사이버 보안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국가 단위에서 어떤 정책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하나의 큰 게 있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 움직이는 큰 두 가지의 시장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 기준으로 움직이는 시장이 결국에는 기업 시장으로 움직이는 것과 잘 융합이 됐을 때 전체적인 파이들이 커진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잘 일어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민간 주도, 정부 주도가 좀 잘 이루어지고 있는 데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정부에서 어떤 펀드를 조성한다든가, 어떤 민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사이버 보안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시간 내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우리가 어떤 우리나라가 사이버 보안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구나.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의 방향을 잡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조금 고민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담당자분께서 그런 거를 찾기가 시간 내기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질문 하나만 더 빨리 해볼까요? 하나만 더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홍동님께서 최근 네. 발생한 주요 사이버 보안 사건에서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인가요? 라고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저희가 계속 다뤘던 거를 좀 빼고, 그 전에 이제 다양한 사이버, 어떤 보안 사고라고 하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네. 보안 사고에서 일단 첫 번째 저희가 고민해 볼 문제는 우리가 이 보안 사고를 정말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인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많은 보안 담당자분들이 뉴스 나오면 뉴스에 있는 정보만 딱 확인하셔서 우리가 지금 이거 대응하고 있어? 라는 식의 이제 내용들을 많이 확인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바탕에는 저희가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인텔리전스 정보들이 있고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그다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고민까지 가시는 부분보다는 당장의 어떤 이슈를 이렇게 쳐낸다라고 표현하는데 쳐내기에 급급한 사항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전략적 관점에서 고민을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말씀은 사실 일리가 있는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현업에 있는 일 처리하기도 사실 바빠서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네, 죄송스러워 따르긴 합니다. 네. 빨리 퇴근해야지 언제 그런 근본적인 전략을. 아무튼 핵심적인 부분들은 그런 부분을 놓치면 안 된다. 네, 뭐 현업에 여러 가지 다양한 업무들도 많지만 이런 자리를 더불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질문들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웨비나 끝난 다음에 라이브 끝난 다음에 보시고 답변을 좀 주실 수 있는 부분들 답변 주시면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한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웨비나 끝난 다음에 관련된 답변을 드리면 메일로 답변이 가니까요. 기다려 주셔도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내용은 끝났고요. 이제 8월 달에도 있죠. 8월 달에 뭐 7월 달에도 여러 가지 보안 뭐 이벤트가 있었는데 8월 달에 우리가 조금 뭐 주목해야 될 보안 이벤트가 있을까요? 뭐 한두 가지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8월 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최하고 있는 코드게이트 2024 행사가 있습니다. 네, 코엑스에서 개최되는데요. 네. 해킹 방어 대회 그리고 보안 컨퍼런스가 같이 진행되니까 일정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관련된 행사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사님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1시간 59분입니다. 금방 가죠? 네, 너무 금방 가네요. 라이브가 이렇게 순삭인데요. 자, 어떻습니까? 이렇게 처음 라이브 해보고 CQ 언박싱에 대해서 한번 네. 진행해보니까 어떠셨습니까? 일단 처음 라이브 하다 보니까 좀 어색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긴장도 많이 한 것 같은데 네. 긴장보다는 재미가 좀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네. 네, 좀 다음부터는 조금 더 내용도 저희가 흔히 네. 알고 있는 기술적인 내용들보다는 네. 조금 더 이제 재미있는 내용들을 네. 좀 각색해서 네. 한번 잘 갖고 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사실은 관련된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각각의 개별 솔루션에 대한 내용들 웨비나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신규 뭐 어떤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자리를 통해서 전반적인 어떤 방향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도 네. 좋을 것 같아서 맞습니다. 자, 다음 달 8월 30일이죠. 이제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8월 30일인데 다음 달 주제도 이미 선정하셨다면서요. 네. 뭐 뭡니까? 일단 8월 주제는 저희가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사이버 보안의 환경 변화에 네. 대한 주제로 찾아오려고 합니다. 네.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제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후보였던 바이든이 사퇴를 하고 새로 이제 예비 후보인 해리스 부통령이 지명되고 이제 이런 미국의 대선 판도가 되게 예측하기 어려워졌는데 네, 맞아요. 이게 미국의 대선 그리고 미국의 정치 상황이 결과적으로 저희 경제나 정치뿐만 아니라 사이버 보안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양쪽 후보 간의 차이점이나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좋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이제 정치도 다룹니다. 네. 더 정확히는 정치보다는 그 네. 안에 있는 사이버 보안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정치에 관련된 모든 분야가 정치와 연결되지 않은 부분이 없어요. 네, 그죠? 맞습니다. 보안도 그런 측면이라고 생각될 것 같고. 네. 이사님 생각 누가 될 것 같습니까? 노코멘트. 아무튼 되게 흥미로워졌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무튼 관련된 정치적인 이슈가 어떻게 이 보안, 사이버 보안 시장에도 영향을 줄지에 대한 내용들 다음 네. 달 8월 30일에도 저희가 진행할 예정으로 있으니까 저희 설문조사에도 있습니다만 다음 달에 꼭 많이 참여해 주셔서 관련된 정보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뭐 다음 달 8월 30일에도 해서 또 두 네. 번째 시크 언박싱 CQ 언박싱에도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CQ 언박싱 첫 번째 시간 가지도록 진행해봤습니다. 여러 가지 좀, 아까 화면 전환도 조금 문제가 있었고, 처음에는 원래 다 그렇습니다. 이해 좀 해주시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처음 시도하는 그런 코너이니까 여러분들 많이 애정 갖춰주시고, 또 설문조사 현재 오픈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들 피드백 받고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좋은 피드백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저희 CQ 언박싱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다음 8월 30일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 뉴스레터도 진행이 됩니다. 뉴스레터 다음 주 목요일 매월 첫 번째 주 목요일날 발행이 되니까 관련된 내용들도 꼭 구독 신청해 주시고 받으시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들 다 정리된 내용으로 또 내용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오후 보내시고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또 다음에 저희 CQ 언박싱 우리 이사님과 함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